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3분기 자산 배분 리뷰를 좀 남겨볼게요. 현재 주식 비중은 66%고요. 그리고 현금 비중은 10%, 살고 있는 전세금 비중이 한 11% 정도 돼요. 장기적인 목표는요, 주식 비중이 70%, 그리고 부동산이 20%, 현금 비중은 지금처럼 1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몇 년 안에 좀 좋은 기회가 오면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할 생각인데요. 그때 이제 부동산 자산이 전체 자산의 한 30% 정도를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실제로 투입되는 돈은 한 전체 자산의 한 20% 정도를 좀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워렌 버핏 전략인데요. 대출은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 받고요. 대부분의 자산은 달러로 보유하는 전략인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제가 이 집에 대한 좀 욕심이 별로 없기 때문도 큰데요. 또 제가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여기 집값이 싸기 때문도 있습니다. 이게 서울에 있으면 이렇게 하기 쉽지 않겠죠. 저는 이제 건대라는 어떻게 보면 좀 핵심 역세권에서만 20년 이상 살았어요. 지금 경기 외곽으로 온 지 한 4, 5개월 됐는데요. 저는 꼭 서울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또 살아보니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나름 장단점이 있지만 꼭 서울에 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기회가 되면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외곽의 구도심에 대한 포스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화별 자산을 보면요. 사실 홍콩 달러도 달러잖아요. 그래서 합치면은 저는 달러 자산이 한 67%, 그리고 원화 자산이 한 33%. 나중에 이제 부동산은 어차피 원화 자산이고, 그쵸? 그리고 현금도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원화로 갖고 있는다 가정하면요. 전체 자산의 최종 목표는 75%가 달러, 그리고 원화 자산은 한 25%.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 환율이 또 많이 올랐죠. 예전처럼 1,000원 이하의 환율을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원화의 전망은 진짜 암울한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너무 극단적인 비중이긴 하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면요. 어느 정도의 달러 자산은 필수인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너무 좀 급격하게 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전에서 또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또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 지금 뭐 긴축 재정을 외치고는 있지만 뒤로는 이제 대출 보증 많이 해주고 있고요. 또 엄청 차입해서 돈을 풀고 있거든요. 금리도 못 올리고. 그래서 과연 환율이 빠른 시간에 안정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도 사실 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이 청년분들한테는 좀 그런 말인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원화 가치는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달러 자산은 꼭 필수라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이건 주식 자산의 지역별 비중인데요. 심플하게 이제 미국 주식 80%, 그리고 중국 주식, 홍콩 시장이죠. 20%. 당분간은 이 비중으로 계속 갈 것 같고요. 중국 상황이 안 좋죠.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오히려 저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큰 충격이 발생해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이 이미 많이 떨어졌기에 잘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좀 좋은 리밸런싱 찬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거의 역사상 최저점 상황인데 중국 주식을 던지는 거는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지금이 투자 기회라고 할 수도 없겠죠.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주식 대비 현금 비중이 거의 12.7%, 지난 분기 13% 대비하면 조금 줄었는데요. 얘는 제가 이 리츠 쪽에 일부 자산을 편입했기 때문이에요. 당분간은 저는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할 계획이고요. 아직 좋은 볼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 뭐 나중내 하는 곡소리는 나지 않고 있죠, 아직. 저는 현금을 조금 더 모으면서 기회를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ETF랑 개별 주식 비중인데요. ETF 비중이 이제 전 늘리고 있는데 비중은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아마 개별 주식에서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 같은데요. 장기적으로는 전 ETF 비중을 이제 70%까지는 올릴 계획입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개별 주식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몇 년 동안 돌이켜보면은 S&P 500 성과를 이기지 못했거든요. 물론 뭐 중국 주식 때문이 크긴 한데 제가 개별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또 이 트래킹 하는데 이게 좀 은근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들이 인생에서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사실 전문가들도 이 인덱스 성과를 이기기 힘들잖아요. 그냥 좀 욕심을 버리고 이런 지수에 투자해 놓고요. 우리 인생을 즐기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처음 주식 투자할 때 개별 주식에 꼭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인덱스 ETF가 정답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뭐 모두에게 다 ETF가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특출나지 않은 그냥 저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ETF가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70%까지 늘릴 계획이고요. 아마 50대가 되면은 80% 이상 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주식의 섹터별 비중인데요. 미국의 IT 섹터가 이제 거의 50%, 그리고 반도체가 20%, 중국 IT 15%, 나머지는 조금인데요. 특이한 건 이번 리츠를 처음으로 편입했습니다. 그 미국 배당주로 인기가 많았던 이 리얼티 인컴이라는 이제 그 배당주가 있는데 이 주가가 너무 떨어졌어요, 최근에. 지금 이거 자료가 10월, 9월 말 기준인데요. 거의 6%가 넘거든요. 얘네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성장시켜온 배당 성장주예요. 이런 걸 감안하면은 너무 좀 저평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물론 미국이 이제 금리를 한동안 계속 높게 유지하겠죠. 심지어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 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배당 받으면서 조금씩 이제 모아가기에는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한국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는 이제 괜찮은 리츠가 있는데요. 그냥 여러 개 리츠를 ETF로 묶은 거예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9%가 넘었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얘는 원하니까 달러 자산이 리얼티 인컴이 매력적이긴 한데요. 이제 리얼티 인컴은 연금 계좌에선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환율이 지금 좀 환전에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배당 수익률도 얘가 지금 리얼티 인컴보다 높죠. 그래서 저는 연금 계좌에서 일부 자산을 투자하는 거는 얘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원래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이루기 전에는 이제 배당주나 리츠에는 투자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요. 이게 나스닥이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또 금리가 오르면서 특히 리츠 쪽이 많이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이 통화량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화폐 가치가 많이 하락하잖아요. 근데 이런 리츠 같은 상품은 시세 차익이 아니고 이제 임대료 베이스의 이제 투자잖아요. 결국 임대료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전 장기적으로는 반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돈의 가치가 결국 떨어지는 거를 이런 부동산 리츠는 반영을 잘 한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 텐데 그러면 중심으로의 이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서울에 있는 이제 좋은 요지 아파트는 누구나 다 알죠. 근데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이제 너무 무리해야 되고 대출을 엄청 받아야 되죠. 근데 서울 요지에 있는 이제 이런 리츠, 상업용 오피스 같은 리츠는 손쉽게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물론 나스닥이나 무슨 AI 테크 기업처럼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 어렵겠지만 장기간 배당 받으면서 좀 꾸준히 좀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만큼만 좀 성장할 수 있으면은 좀 괜찮은 투자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리츠를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IT 비중이 이제 60%, 반도체 20%, 중국 IT는 사실 10%, 그리고 리츠가 이제 거의 1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바이오랑 친환경은 장기적으로는 정리할 예정이에요. 자, 이 중에서 미국 테크 기업들 비중인데요. 아마존, 구글, 메타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나스닥 ETF 비중이 내려갔어요. 아마 여기 제일 큰 비중인 이제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하락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저는 ETF 비중이 55%, 그리고 아마존이 15%, 구글 15%, 메타랑 테슬라 합해서 15%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존, 구글, 메타를 좀 팔아서 많이 떨어진 나스닥 ETF를 좀 사볼까도 생각했는데 이게 주식수가 줄어드는 게 좀 아깝더라고요. 힘겹게 이렇게 모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순수 현금을 투입해서라도
이제 ETF 비중을 좀 늘릴 계획입니다. 애증의 중국 기술주인데요. 뭐 추가 매수도 없었고요. 매도도 없었고요. 뭐 사실 주가도 별로 변동이 없었어요. 장기적인 비중은 항생테크 ETF가 50%, 알리바바, 텐센트가 각 25%씩. 홍콩 주식 밸류에이션이 사실 너무 내려가면서 이제 중국 본토에서 이제 홍콩 쪽으로 자금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주가는 별로 변동이 없었잖아요. 최근 한 6개월 동안. 아마 그만큼 외국으로 빠져나간 탓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최고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이런 테크 기업이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사실 손쉽게 마련했거든요. 결국 이걸로 혁신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중국도 이걸 모를 리 없거든요. 그 자국의 이런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테크 기업을 완전히 죽이진 않겠죠. 저는 결국은 살려주고 오히려 부양책도 좀 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빠른 시기에는 쉽지 않겠죠.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엄청 압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랑 좀 상대적이죠. 이게 중국도 이제 국민들의 돈이 다 이런 부동산에만 쏠려 있거든요. 얘를 미국처럼 이 주식 금융시장으로 좀 옮기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인데 동양인은 이제 농사를 많이 오래 졌다 보니까 이제 땅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흘러가는 게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R&D 투자 금액 상위를 보면요. 이제 이런 기업들이 다 사실 거의 다 항생테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항생테크를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R&D 투자가 제일 큰 금액이 이제 화웨이랑 그리고 바이트댄스거든요. 얘네는 이 상장이 돼 있지 않아요. 항생테크에서 빠져 있죠. 언젠가 화웨이나 바이트댄스가 항생 이 홍콩 시장에 상장한다면은 그러면 조금 이 홍콩 시장의 분위기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글로벌로 보면은 아직 미국 기업들에 비하면 중국 기업들이 R&D 투자가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다만 중국은 미국과 달리 이제 그 고령화가 너무 심하죠. 구조적으로. 얘는 이민이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 공산당이라는 너무 무시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이 중국 IT 섹터는 저는 10% 정도로 전체 섹터에서 줄이는 걸로 생각 중입니다. 반도체 섹터인데요. SMH 비중이 대략 80%, TSMC랑 중국 반도체 ETF가 각 10%예요. TSMC가 요새 위기입니다. 이게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얘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인력 부족으로 대만에 이제 인력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요. 지금 짓는 공장 바로 옆이 또 인텔 공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봉이 인텔이 훨씬 높기 때문에 괜히 인재들이 인텔로 유출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고요. 이번에 아이폰 15 발열이 심각한데 이것도 뭐 TSMC의 공정 문제라는 말도 들리고요. 주가가 사실 꽤 많이 떨어졌죠. 근데 전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엔비디아나 그리고 AMD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메타나 테슬라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설계를 늘릴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사실 TSMC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좋은 기회 같기도 한데 또 이게 또 중국의 대만 찐공설 때문에 참 알 수 없습니다. 중국 반도체 ETF인데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미국처럼 그냥 돈을 막 풀면요. 이게 중국은 또 부동산으로만 흘러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가는 걸 막고요. 아예 핵심 산업인 특히 반도체 쪽으로 집중해서 돈을 몰아주고 있다는 말이 많아요. 근데 정작 주가는 끝도 없이 가고 있죠. 밑으로. 반도체 굴기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사실 여기에 중국 테크, 항생테크의 주가도 달려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야 중국도 AI니 빅테크니 그죠? 그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아직은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얘는 10%, 중국 반도체 10%, TSMC 10%, 그리고 SMH의 이제 거의 80%이 비중으로 좀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랑 클린 에너지 섹터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이 섹터는 모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이거 제가 욕심이 너무 과했어요. 제가 펀드 매니저 아닌데
이렇게까지 사실 분산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분산한 이유는 나스닥 같은 IT 섹터랑 그리고 이런 헬스케어 바이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좀 분산해 놓으면은 이쪽에서 버블이 생기면 이쪽에서 좀 조정이 오면 또 이쪽에서 버블이 오면 이걸 사고팔고를 잘해서 이게 리밸런싱이죠. 이거를 잘해서 이제 합쳐서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는 좀 허황된 욕심이었죠. 애초에 이런 리밸런싱은요 가능하지가 않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인간의 심리 때문에. 그리고 나스닥은 그래도 AI 테마로 버텼지만 이제 너무 이쪽이 좀 폭락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쪽 섹터가 성장은 하겠지만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ETF가 온전히 그 성장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이 없고요. 반영할 수 있다고 해도 그냥 QQQ나 S&P 500 같은 이런 지수보다 더 뛰어날 것인지 이거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정리하기 힘드니까 일단 보류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정리해 나갈 거고요. 그나마 뭐 정고점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나 바이오주가 마이너스 80, 뭐 마이너스 90%간 개별 기업이 많거든요. 저는 ETF 투자하기 때문에 훨씬 방어 잘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좀 위안을 가져볼 수 있겠죠. 탑10 포트폴리오입니다. 반도체 ETF, 나스닥, 아마존, 구글, 메타, 항생테크, 텐센트, 알리바바, 그리고 바이오랑 신재생 에너지. 이 10개 ETF랑 기업이 전체 자산의 이제 86%가 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처분할 예정인 이런 바이오랑 신재생 에너지 ETF 제외하면요. 그 다음 순위는 이제 테슬라예요. 테슬라도 한 3%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결국은 이 공통점은 기술이에요. 저는 기술이 결국 미래와 혁신을 만들고요. 여기에 투자 기회가 있다고 믿거든요. 개인적으로는 R&D 투자도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결국 쌓이고 쌓여서 이 미래의 혁신 그리고 이 리턴, 성장으로 리턴 된다고 믿거든요. 저는 제일 개별 기업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마존, 알파벳, 메타 다 이제 R&D 투자 금액이 전 세계 제일 큰 기업들이에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 70%는 그냥 ETF로 가져가는 걸로.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신합니다. 이제 좀 정산해 보니까 이제 작년 같은 기간 1년 전 대비하면요. 전체 자산은 12.7% 성장했더라고요. 그리고 주식 자산만 보면은 거의 11.4%.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자산 배분을 기록했던 2019년 말에 비하면요. 한 4년 전이죠. 전체 자산은 45.9% 성장했고요. 주식 자산만 보면은 522% 정도 성장했죠. 근데 물론 이거는 제가 부동산 사업 자금에서 계속 옮겨갔기 때문이 커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내 자산 내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작성을 제가 시키거든요. 이거를 처음 작성해 보는 분이 많아요. 저처럼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 내역을 꾸준히 기록해 보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직 4년밖에 안 됐지만 이게 막 10년, 20년 되면요. 내 자산이 쭉 성장하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성취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좀 보람도 느껴질 수 있잖아요. 저도 이거 3개월에 한 번씩 하지만 하는 날 좀 설레이는 것도 있어요. 아, 얼마나 성장했을지 좀 기대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꼭 내 자산 내역을 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은 꾸준히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로 자산 배분 리뷰를 마무리할게요. 좋은 술 마시고 은근히 취한 뒤에 예쁜 꽃 보노라. 무슨 꽃인지 아시죠? 반쯤 피었을 때. 활짝 핀 꽃보다 반쯤 핀 꽃이 더 예쁘다고 해요. 제 자산은 이제 반도 피지 않았습니다. 반 조금 넘게 피었을까요? 그래서 아름답죠. 꼭 원대한 이런 목표를 이뤘을 때만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계속 나아가고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은 제일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을 즐깁시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